고조선 문명 그 뿌리를 밝힌다. 오늘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강의 주제는 고조선 표지유물 고인돌과 적속총의 천재 기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표지유물 하면 누구든지 고인돌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돌이 정작 어떤 기능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묘지 아닌가, 또는 뭐 정치적 지도자의 무덤이 아닌가, 이렇게 정도 아는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인돌이 정말 왜 어떤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고인돌 천국입니다. 고인돌 왕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이라고 해야 뭐 제격을 갖대서 고인돌 천국이란 말을 오늘 처음 쓰는데, 세계 고인돌 50% 이상이 우리나라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고인돌 약 6만여 개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고인돌은 약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인돌은 고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표지유물이다. 지금부터 한 5,000년 전 또는 서기전 2,000년 전쯤에 고인돌이 많이 조성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인돌의 표지유물인데, 분포가 이렇게 이 요하 지역 일대와 이 길림성 일대, 이 북방면 이쪽 또는 산동반도 이쪽, 그리고 한반도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이 전라남도 지역에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인돌이 고조선 시대 대표적인 표지유물이고, 또 고조선식 동검도 이 대표적인 표지유물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이거 중국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국의 악기가 비파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 비파도 이렇게 여기 이런 부분 모양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 부분만 닮았죠. 비파는 이 동검보다 훨씬 후대의 것이고 중국 것인데, 그거 이름을 따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고조선 지역의 표지유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조선식 동검으로 일컬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식 동검과 고인돌을 분포로 가지고 우리나라 고조선 영역을 설정하면 이렇게 고조선 영역이 설정됩니다. 여기 뭐 미송리 토기까지 보태서 나타내도 역시 고조선 지역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인돌은 우리나라 고조선의 표지유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 수준의 연구를 넘어서지 못했다. 고인돌이 제2기능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2기능을 가졌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연구가 되지 않았어요. 손진태 선생께서는 무덤에 대한 재단이라고 그랬는데, 무덤에 대한 재단을 왜 무덤 위에다가 쓰겠어요? 또 중국 학자 무가창 같은 사람들은 토지신이나 뭐 사직에 제사 지냈던 재단이다 그랬는데, 왜 토지신에 제사 지는 걸 무덤 위에 올라가서 재단을 마련했겠어요? 그래서 왜 무덤 위에다 재단을 설치했는가? 또 고인돌의 그런 구조적인 형태라든가 고인돌을 거기에 위치하게 했는 무슨 필연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해답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고인돌을 일생 동안 연구했는 하무식 선생은 고인돌은 역사적 기념비이거나 종교적 기념물 또는 군중 집회
장소로 쓰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역사적 기념비라면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가? 역사적 사실 구체적인 내용과 고인돌 구조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또 종교적 기념물이라고 했는데 종교적 기념물이라면 어떤 종교의 기념물인가? 그때도 종교가 있었던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는 고인돌의 입지를 고려할 때 군중 집회가 가능한 장소이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인돌이 구릉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나 누가 왜 고인돌 공간에서 무슨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을까? 그것은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인돌이 어떤 기능을 가졌을까 하는 것은 무형문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유형문화라서 돌만 남아있지 그게 어떤 기능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전승되지 않으면 알기 힘듭니다. 현재 고인돌을 이용한 특별한 문화적 전승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계주시 석풍산에 있는 고인돌을 제가 답사했는데 가보면 이렇게 여기 뭘 모셔놓고 향을 피우고 기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고인돌을 어느 개인이 개변적으로 이렇게 기도처로 모시고 있을 뿐이지 모든 고인들이 이렇게 기도처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만 이 고인돌의 구조가 이렇게 완벽하게 남아있고 또 고인돌을 어떻게 제작했는가 하는 그 제작 과정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고인돌을 만든 주체 세력이라든가 고인돌의 규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인돌이 어디에 쓰였을까, 무덤 말고 또 어떤 기능을 했을까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인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고인돌의 특별한 기능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탁자형 고인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반식 고인돌, 요건 바둑판식 고인돌이죠. 요거는 받침돌이 몇 개 놓여 있고, 이거 말고 아주 흔한 것이 이 개석식 고인돌, 덮개 돌만 있어요. 돌만 큰 돌을 하나 지금 갖다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무덤 기능 밖에 다른 기능을 특별히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빈 석치를 놓고 위에 덮개돌 지붕처럼 둥그런 걸 그게 어느 걸 봐서 이건 분명히 뭔가 어떤 시설물로서 쓰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인돌의 기능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건 무덤 기능으로 뭐 뻔하게 이미 다 밝혀져 있으니까 이거는 무덤 기능 외에 또 어떤 기능으로 쓰였을까 하는 것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인돌은 주로 북쪽 북한 지역이라든가 요동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라남도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쪽에 뭐 이런 고인돌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북쪽에 이런 고인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인돌의 기능을 추적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인돌이 아니고 이 고인돌을 통해서 이 고인돌이 왜 이런 구조물로 만들어서 무엇에 쓰자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이런 탁자식 고인돌 중심으로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의 구조적 특성은 뭐냐 하면은 무덤 기능으로 쓰이려면 위에 저런 구조물이 필요 없거든요. 덮개 돌만 큰 거 있으면 충분히 이 무덤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 무덤 기능하고 있는 위에다가 삼면에다가 판석을 세우고 넓은 덮개돌을 얹어서 네모 석실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네모 석실은 뭐 비피하라고 만들었을까? 또는 여기 들어서 뭐 기도를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이게 엄청난 노동력을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었을 텐데. 예. 그래서 실제 규모를 보면은 이거 석풍산 고인돌인데, 여기 사람들이 자유롭게 키높이에 거의 뭐
2배 정도로 높습니다. 여기 지금 이건 이해주 교수입니다. 지금 두 팔째인데 거의 이 팔로 2번이나 잴 정도로 너비가 되어 있고, 요건 지금 신용화 교수님입니다. 이 함께 답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왜 이 인물을 넣었냐 하면은 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두 분 모습이 들어간 사진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아주 매끄럽게 또 대리석처럼 잘 다듬었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은 또 현관처럼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려면 이 무게나 크기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돌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돌을 깎아서 대리석처럼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판석을 몇 그릇 깎아서 세우는데 엄청난 공력과 수많은 노동력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못 세운다. 그래서 정치적 군장, 왕으로서 지도력을 갖춘 사람,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고인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군장의 거대한 돌무덤으로서 가장 분명한 유적은 이것은 우리가 추론하는 것인데, 추론이 아니고 가장 분명한 유적은 장수왕릉입니다. 물론 그 장수왕릉은 일본 사람들이 장군총이라 그래서 장군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장수왕릉인가 아닌가는 지금 논란 중이지만은, 그럼에도 장군총보다는 장수왕릉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릉에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장수왕릉은 고조선 시대의 탁자형 고인돌을 발전 개성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고인돌이라는 석조 무덤을 적석총으로, 방영 적석총으로 확대 재생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의 기능하고 대형 적석총 기능은 일치할 것이다. 왕릉이니까 당연히 무덤일 것이고, 근데 이 대형 적석총 위에 일정한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제2기능을 했지 않았을까 해서 상호관계해서 연구를 하면은 더 이해가 수월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인돌 잘 이해하려면 고인돌 조성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단군조선 시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인돌의 연대기는 서기전 3000년에서 200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서기전 3000년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인돌 덕계돌에 별자리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지금 덕계돌에 요 별자리를 지금 표시한 건데, 평안남도 정상군 용덕리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별자리 그런 것을 보니까 당대에 이때 이미 천문학적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별자리를 그린 고인돌이 한두 개가 아니라 평양 지역에는 200여 개가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덕리 고인돌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11개의 별자리가 있고, 별의 밝기까지도 나타내 있다. 별이 밝은 것은 이렇게 좀 깊게 크게 팠고, 별이 덜 밝은 것은 작게 팠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별자리를 관측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세차 운동을 고려해서 이 별자리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약 4800년 전에 관측된 별자리다. 거의 뭐 천문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문적인 지식이 있고, 기술적 단계는 이거는 돌로 만들었으니까 석기 시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갈아서 만들었으니까 뭐 신석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돌로 만들었지만 이때 발굴된 유물이 청동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표지 유물로 주목했던 고조선식 동검이 함께 발굴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돌로 만든 고인돌이지만 실제 문화적 단계로 봤을 때는 청동기 시대의 문화다. 이때가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문화적 생활로 보려면 이때 정착형 농경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목민 지역에는 이 고인돌이 없어요.
북방 유목에는 지역에는 고인돌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출도 유물이 뭐 동검도 나오고 정동도끼 등등 이런 것도 나왔지만은 곡식 이삭을 베는 반달 독칼도 나오고 곡물을 가는 이렇게 가는 갈돌도 나오고 가락바퀴 실을 뽑는 가락바퀴도 나왔어요. 그래서 농기구를 이용해서 벼나 보리조콩 등을 경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고인돌 축조를 하던 그때 사회적인 요건은 어땠느냐. 적어도 대형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 그 토목공사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지금 같은 탁자식 고인돌은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무거운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력 동원이 가능해야 돼. 그리고 인력 동원을 장기간 투입해요. 그러려면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진 체제가 형성되어야 됐다. 그 다음에 모둠살이를 이루는 정착형 취락 생활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동 생활을 하거나 산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둠살이를 할 수 있어야 인력을 동원하고 이런 대형 규모의 고인돌 축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뭐 고인돌 만드는 과정이 적인데 여러분들 흔히 봤을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아주 소수가 동원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마치 원시들처럼 밑에 뭐 걸쳤지만 이때는 농경 생활을 했고 청동기 문화를 누렸던 시대였어요. 마치 신석기처럼 그려 있는데, 실제로는 이 돈 하나를 운반하기 위해서 1톤의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 적어도 10여 명의 인력이 운반하는 데만 동원되는 거죠. 그러려면 10톤, 20톤짜리 돌을 운반하려면 돌을 떼어내고 운반하고 세우고 가려면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사회는 천문학적 지식을 갖추고 청동기 문화를 누린 농경사회이자 대형 토목공사의 영향을 지닌 사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인도네시아 숨바 섬에는 아직도 고인돌을 제작하고 만들고 설치하고 있어요. 그 고인돌 채석장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고인돌을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알려면 고조선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 사람들이 어떤 제의를 올렸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조선 사람들은 흔히 청동기인, 당군조선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청동기 이전에 신석기인들이 있었죠. 신석기인들을 이해를 해야 청동기인들도 이해를 합니다. 신석기인들은 빙하기를 동굴 속에서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막 추위를 견디면서 살다가 해빙기가 돼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이제 신석기 문화를 누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태양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신석기인들은 태양을 구세주처럼 섬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양 덕분에 모든 생명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빙하기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보편적인 문화가 태양 숭배 사상이고 태양 숭배 제의를 가져 있고, 그래서 천재의 전통을 누렸다. 그러니까 천재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데,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것은 곧 태양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은 다 이런 문화를 가졌는데, 다만 그런 문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지속되는가 하는 전통이 차이가 날 뿐입니다. 환웅을 비롯한 시조왕이 천왕으로서 태양처럼 신성시된 것은 필연적인 거죠. 왜? 신석기인들은 태양을 숭배, 그렇게 자기 지도자는 태양 같은 사람이래야 나라를 세우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를 신성시 여기면 의뢰의 태양에 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왕은 전신곧 환인의 아들로서 환웅 천왕이죠. 천왕이기 때문에 천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왕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강림합니다. 그래서 태양시조 사상을 지니고 해모스나 혁것에도 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 발굴혁,
다 태양을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왕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이기 때문에 천재권을 행사해야 왕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를 지내는 천자국이 곧 황제국이고, 천자국의 천자나 황제국의 황제는 천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왕은 천재를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웅신시국에서 환웅은 천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재를 지냈을 텐데 천재를 어디에서 지냈을까? 아무래도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제단단자 썼습니다만은 신단이 자리한 천재단이 있었을 신단수에 신단이 있었고 거기에 천재를 지내줬을 거 아닐까 뭐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 시대와 관련되어서는 제천 행사 기록이 없는데 고조선의 전통을 이어받은 부여, 고구려에 뭐 이런 데에서는 천재, 제천 행사 기록이 있어요. 부여에서는 영고, 고구려에는 동묘, 예의, 무천, 뭐 한에서도 그런 제사를 지냈는데 언제 지냈는가는 농공 10필기 또는 나벌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무렵이죠. 그래서 농공 10필기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아 이때 농업 국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기는 밝혀지는데 어디서 천재를 올렸는지 그 공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하고 관계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재를 올리는 국가가 주권국가예요. 일반 왕국이 아닌 제후국이 아닌 황제국, 천자국이죠. 그래야 이제 천재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환웅시대부터 고려시대 때까지 천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성종 때의 황구단 또는 뭐 고려시대 궁궐은 앞쪽에 원구단을 건축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 천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 왕조가 되고 조선조 초기에까지 천재를 지냈는데 명나라에서 너희들은 천재를 지내지 마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대주의에 젖어 있던 성리학자들 조선 왕조의 신하들이 왕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우리는 천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후국입니다. 이게 사대주의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조금 지내다 성리학자들의 상소로 천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주권국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조선조 내내 지내지 않다가 1897년 강무원년이죠. 고종이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칭하고 자신이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왕이 이제 황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황구단이나 원구단이 똑같이 동심원을 3개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만든 것인데 황구단을 짓고 황제국으로서 동지와 새해 첫날에 제천리식을 가졌다. 이게 그 황구단의 옛날 모습 사진인데 측면에 찍었어요. 그래서 이 황구단 동심원 3개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 복원도를 가져왔는데 이게 황구단이죠. 원이 요 3개 이렇게 둘레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천재단의 상징입니다. 이 원 3개를 동심원으로 그린 것이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천재라는 것은 곧 태양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종이 이렇게 천재를 시작했는데 일제강점기가 되니까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황구단을 이걸 철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호텔을 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은 독립국가가 아니야. 황제국이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천재권을 박탈한 것이고 우리나라 주권을 침탈한 것이죠. 그래서 천재 공간이 없다는 것은 곧 천재권이 없다는 것이고 주권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재 공간이 어디인가를 아는 것, 그걸 확보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조선 사람들은 천황으로서 또 천황의 후예도로서 환웅천황의 뒤를 이어가지고 천재를 지냈을 텐데 환웅천황의 신시국 사람들이나 당군 조선 사람들은 천재를 어디서 지냈을까? 그 시대의 유적을 한번 찾아보면은 우하량의 이 원령천재단하고 통화시 이 만발자 3층 원단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황구단 그림하고 거의 같잖아요. 이게 더 오랜 유적이에요. 이거는 백두산 서쪽에 있는데 이런 유적이 그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알려져 있는 건데 이 그림은 정경희 교수가 이렇게 논문에 발표한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의 홍산문화 보고서에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동심원 3개가 그려져 있고 요거는 방영 네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방영은 지제단, 지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원령은 이게 천제단에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가 더 선행이고 이게 더 후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중의 이 동심원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천전리 안각하나 고령장길이 안각 가보면 이렇게 삼중의 이 원형 동심원 새김이 있습니다. 이런 새김은 바로 태양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징이 여기서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천재를 올리던 재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새 원형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돌을 돌려가지고 재단을 만든 돌돌림 재단 분포가 우리나라 한반도 여기 그리고 요하 지역 이쪽에 요서 지역에 여기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문식 교수가 이런 돌돌림 재단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중의 원령 천재단, 삼중의 원령 천재단은 태양을 상징하고 태양 숭배의 천재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도 고조선 시대 돌돌림형 재단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우하량 홍사문화 지역에 있는 이 원형 천재단이나 백두산 서쪽에 있는 길림성에 있는 이 만발자 천재단도 고조선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지표문의 2개의 재단 기능을 고인돌 구조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표에 이렇게 지신에게 제사 지내고 또 천신에게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은 조성하기는 쉽지만은 대규모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주목하면서 제사를 지내기 어려워요.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만 제사 지내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멀린 사람은 알 수가 없고 또 이것은 이 장기 지속성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흙에다가 돌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지재단의 방형 모양은 밑으로 가고 원형 천재단은 하늘을 상징하니까 위로 올려서 이런 모양의 고인돌 무덤과 천재 기능으로서 이렇게 천지하는 고인돌을 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고인돌 아래는 죽음, 여기는 죽음을 묻었지요. 고인돌 위에 오는 하늘이라고 그랬죠. 왜 하늘입니까? 이것이 이리 올라와서 하늘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별자리를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별자리를 그렸다는 것은 이게 하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서 이렇게 기화했다. 그래서 전신적으로서 고인돌의 영구적 천재단 기능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반영구적이고 묻히기 쉽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영구적으로 천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환웅 신시국
후에 당군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고인돌은 무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례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예사 사람들이 장례식이 아니고 만약 정치적인 지도자, 군장, 왕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인돌을 만들고 당연히 다음 왕의 즉위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의 필수적 기능은 무덤이고 장례의식이지만은 그 장례의식을 하는데 덮개 돌로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큰 바위를 옮기는 물리적 힘으로 이 무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돌을 위에 올리기 위해서 이 판석을 갈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대리석처럼 만들어가지고 세우고 이걸 하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형 토목 기술도 있어야 돼, 토목공학적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왕의 지도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덤 기능을 넘어서는 어떤 구실을 했을 것이다. 무덤 기능을 고인돌은 이렇게만 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이 무덤으로서의 기능 외에, 그러니까 이 석실은 과연 무덤방일까? 무덤은 지하로 묻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 키 높이 한 2배 정도 되는 사람이 자유롭게 또는 드나들 수 있는 방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장례 기능을 넘어서는 무슨 어떤 구실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죽으면은 왕을 묻는 무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새 왕의 즉위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보통 집에는 뭐 할아버지가 적으면 아버지가 할아버지 노릇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왕이라는 것은 새로 즉위하다면 즉위에 따른 통과 의례를 거쳐야 돼요. 즉위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로 봤을 때는 왕의 장례식보다 오히려 새 왕의 즉위의식이 더 신성한 통과래요. 누가 어떻게 새 왕으로 다시 등극하는가, 왕자에 오르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장례식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하게 따르는 새 왕의 즉위식 기능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 천왕이고 천손 강림에 의해서 태양을 상징했다 그랬잖아요. 최근에도 뭐 독재자는 태양으로 은유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도 아마 태양이신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아마 호명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태양이고,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은 밤이 됐다는 겁니다. 태양이 죽었다는 거죠. 태양이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왕이 즉위한다는 것은 새로 해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런 고인돌 공간을 통해서 통과 의례의 절차에 따라 왕의 즉위식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수석촌의 성멍성 고인돌인데 다행히 앞에 이렇게 가림돌이 이렇게 있어요. 또 다른 고인돌도 이렇게 3면은 딱 막혀 있고 한 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바위로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왕을 여기에 묻고, 돌아가신 왕을 여기에 묻고 다음 새 왕을 탄생하게 하는 이 공간이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이 왕을 이어서 새로 왕에 등극할 사람이, 왕이 죽었으니까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서 입구를 전부 다 막습니다. 바위로 막든 또는 뭐 다른 것으로 막아서 깜깜하게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새로 해가 뜨면서 이 앞을 제거하고 다시 이 밖으로 나오면은 이 어둠에 해가 지었다가 아침에 새 해가 떠오르듯이 선왕이 죽고 다음 왕이 새로 태어나는 그런 통과 의례를 여기 이 고인돌 공간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지 않으면 이 빈 공간이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혼돈과 밤의 시련을 극복하고 새 왕이 탄생하는 과정을 이 공간을 통해서 재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빙하기의 역사적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빙하기에는 동굴 속에서 살았다고, 어둠 속에서 살아간 것이죠. 예. 그래서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선조들이 겪은 어려운 역사를 미루어 체험을 하는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빙하기를 겪고 살아났는데 우리 백성들 또는 우리 공동체를 잘 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빙하기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면서 또 빙하기를 극복하는 역사적인 존재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두움 속에서 일정한 시간을 거치고 새로 거듭 태어나는 역사적 보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가장 오래된 보기로는 웅녀가 37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치과에서 사람으로 재탄생합니다. 원래는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그랬는데 37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쑥가마늘을 먹었죠.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어두움의 시련을 극복하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네가 인간이 되려면 너 손조들이 빙하기를 어떻게 겪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게 인간이다. 이거 역사 공부하라는 이야기죠. 그 어려운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더 역사적으로는 석탈래가 토암사는 석총 안에서 7일 동안 석총 안에 머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매왕의 부마가 되고 신라의 4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돌무덤 안에서 7일 동안 격리되어 어둠의 시련기를 거쳤다. 그러고 나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어디서 왔겠는가? 여기서 왔겠는가? 이 전통과 그 다음에 고인돌 묘제를 지닌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여기서 그런 어둠의 통과 의례를 적석기가 돌무덤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다시 나와서 왕이 된 것 같은 이러한 전통이 이때 석탈래에서도 재현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인돌 아래는 여기 이 아래는 죽음의 무덤방이지만은 공간의 석실구조는 어둠의 시련기를 겪는 통과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을 가리는 이런 흔적도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